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 와이드입니다. 네, 어제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지금 이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난 것도 상당히 좀 오랜만이고요. 또 오랜만은 아니죠, 사실요. 예. 얼마 오래 만인데요? 만났으니까요. 3개월 만에 3개월이죠. 만났군요. 예. 네. 근데 이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어떤 특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좀 이례적인 게요. 예. 여태까지는 한미일 정상이 만났었을 때 예. 12번 정도 만났거든요. 다자회의에서 다자외교의 어떤 사이드라인에서 그냥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었을 때 그냥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예. 썼습니다. 약간 일과성의 느낌이 있죠. 근데 지금은 정상회의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 세 명이 별도로 만난 게 처음이지만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연례화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정례화를 하는 것인데 대통령 그러니까 정상들만 연례 정례화해서 만나다는 것이 아니고 외교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뭐 산업부 장관 그리고 안보실장까지 정례화된 만남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각 영역별로 상당히 구체화된 어떤 그런 협의체를 이제 발족시켜서 구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과성, 단발적인 협력은 있었는데 제도화된 협력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화된 협력이 굉장히 구체화된 성격을 띠고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나토 정상회의라든지 각종 뭐 에이펙 회의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그냥 세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면서 약간 대화하는 정도는 있었지만 이번은 완전히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게 아주 정례화되는 제도화한다는 조금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 사실 한미일 공조라는 것은 미국이 늘 하고 싶었던 것인데 사실 한인 관계가 어려워서 그렇게 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일 관계가 복원의 추동력을 확보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복원이 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그다음에 한일 관계는 사실 국내 정치가 반 이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권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부침이 거듭됐는데 이런 정권의 변화로부터 좀 비교적 자유스러운 완벽하게 자유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비교적 자유스러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내 정치적인 부침에도 지속적인 어떤 협력을 부과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화를 빨리 진행시키는 것 같아요. 제도화되면 아무래도 그걸 거스르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정권의 변화가 있어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 조금 관심을 두고 정상회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만났던 만남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만남이 이번에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8월 18일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뭐 정상들도 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지금요. 예. 그러면 실제로 뭐가 달라졌냐? 이제 앞서 이제 정례와 제도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한일 관계에서 한미 관계에서 또는 사나라 관계에서 뭐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뭐가 달라진 거냐? 8월 18일 이전과 이제 이후는 어떻게 달라질 거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캠프 데이비드 이번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잖아요. 여기 뭐 역사적으로 그동안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졌던 장소고, 그래서 세계 평화, 국제 평화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곳에서 한미일 정상이 별도로 만나서 한 7시간 정도 격이 없는 대화를 했고 여기서 중요한 문건이 3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자 협의를 위한 공약 이 3가지 문건이 이번에 합의가 됐어요. 저는 원칙, 이제까지 정신, 공약.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뭐 국제 관계를 공부를 하고 한미 동맹, 뭐 미일 동맹 이런 것들을 쭉 봐왔지만 한미일 3자가 이런 합의 문건을 만들고 이 자체 7시간이나 만나가지고 격의 없이 대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인데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3국 협력의 기본 지침이라고 하는 것,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한미일의 국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과 전반적인 문제점을 세계 나라가 힘을 합쳐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그 문제에도 한미일이 그 어떤 문제도 역할을 한다. 어쨌든 역할을 지금 한미일의 GDP 총계를 보니까 32%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전 세계 GDP의 3분의 1에 해당되거든요. 굉장히 큰 힘입니다.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영향력으로 봤을 때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공동으로 대처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동안 한일 관계가 불편했기 때문에 12번을 만났지만 사실 이렇게 별도 회의를 할 수 없는 여건이었어요. 그다음에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게 각자 위치가 다르고 주장하는 게 다르고 국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된 건데 이번에는 세 정상이 같은 가치와 같은 목표로 이렇게 만나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건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단독으로 만나는 회담이 처음이 아니라 매년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계속 한다는 겁니다. 정상회담을. 이 정상회담 밑에 분야별 강요회의, 그다음에 실무회의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데 여기 실질적인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도 3자가 같이 하고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작년 11월 프놈펜 성명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그동안 실무적으로 이어져 왔어요. 금년 중에 이걸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정례화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니까 이 사이버, 이게 해킹을 통해서 불법 자금을 마련한다는 말이죠. 이걸 차단하기 위한 3국의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고요. 이렇게 군사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문제, 또 아세안 문제, 태평양 문제, 경제 문제, 기술 문제, 공급망 문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히토를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요소수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 이것을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힘을 합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뭐 북한 핵 도발은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중국 문제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남중국해나 타이완 문제로 포함이 될 텐데 사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더 곤란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그런 우려들을 아마 우리 국민들도 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야당 측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미일을 너무 밀착을 시키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그러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이번 한미일 공동 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나 원칙에서 이번에 보니까 그 정신에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 말하자면 그 불법적으로 이 무인도를 영토화, 영해화시키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대만에 대한 침공, 현상 변경이죠.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국제법과 국제 평화를 위해서 이건 위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번에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새로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 그대로 견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요, 중국이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얘기하는, 이게 다시 말하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한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거든요. 중국이 불법적인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막는 게 아니라 계속 두둔하고 박수 쳐주고 이번에 7.27 열병식에도 가서 박수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한미일이 북한 이 위협에 함께 힘을 합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자 해지 차원에서 중국이 그런 불법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미일 3국 협의체가 만들어진 결정적 계기는 뭘까? 뭐 중국의 어떤 확장,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것, 또 북한의 끊임없는 핵 위협,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려 있을 텐데 충분히 그렇다면은 이 협의체는 북한의 또 중국의 러시아의 그런 어떤 잘못된 외교 정책 방향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 힘을 갖는 것인가? 네. 아니면 여기에 맞서서 북중로도 힘을 강화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아주 팽팽한 네. 긴장 관계로 그러면 접어드는 건가? 네. 어떻게 전망을? 긴장 관계로는 벌써 접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팽팽한. 예. 예. 그리고 사실 일각에서는 지금 한미일 협력이 강화가 되면은 북중러가 반발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북중러 연대를 공고화하는 어떤 그런 반작용이 예.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사실 북중러 연대가 먼저 공고화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한미일은 사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한일 관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증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런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가 감싸 돌면서 한국이 일본과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악감정도 있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에서도 한일 관계를 복원해야 된다는 어떤 국민 여론이 조성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예.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본과의 좀 관계가 안 좋지만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일단 조금 접어두고 예. 관계를 복원해서 안보 관계를 갖다 강화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중러가 먼저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시진핑 주석도 본인들이 먼저 한미일 공조에 어떤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예. 한미일 공조는 북중러 세력들이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아까 무슨 이익이 발생하냐라고 좀 여쭤보셨는데 한국이 여태까지 왜 이렇게 엄청난 번영을 구가를 했을까요? 한국 국민들이 뛰어나고 부지런하고 그다음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죠. 정치 지도자도 있었고 재계 지도자도 있었지만은 사실 이 미국이 관리를 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합니다. 예. 자유주의 국제 질서, 자유, 민주, 인권, 법치가 존중받고 열린 시장 경제 질서가 존중받는 그런 외부 환경, 국제 환경이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에 압도적으로 도움이 됐거든요. 예. 이런 질서를 지금 북중러 세력들이 전체주의 세력들이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국익의 관점에서 이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이 핵심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공기와 같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짓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물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예. 총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자유주의 연대의 핵심적인 자유주의 국가로서 참여를 하고 연대를 공고화하고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뭔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외교, 군사적 안보가 결국은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겐 굉장한 혜택을 주는 그런 흐름이었다. 네, 궁극적으로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경제 질서라는 거 예. 반드시 한국의 경제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사실 공급망 복원 정책을 놓고 한미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미국의 반도체 법안 같은 것이 한국의 기업들에게 차별적인 조항들이 있어가지고 요소들이 있어서요. 하지만 거승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익으로 환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만들어진 한미일 이 협의체가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지 이게 비단 이제 군사적인 부분, 안보적인 부분뿐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다 포괄하고 있는 아주 공고화된 협의체가 만들어졌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미일 협의체 안에 우리와 일본이 갖고 있는 아직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숙제들,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관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우리가 한미일 협의체로 공고히 들어감으로써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는 그러면 단절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일본하고 갖고 있는 한일 간의 역사적 과거사 문제는 그냥 이대로 덮이는 건가? 뭐 여러 가지들이 또 이제 부수적으로 굉장히 논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큰 전략적인 틀 안에서 한미일 연대를 공고화하고
한미일 자유주의 연대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서는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의 핵심 동맹이죠. 나토 동맹, 유럽 동맹들도 그렇고요. 일본까지도 그리고 호주조차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실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반기 일본 외교는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국이 다 미국과 전략적인 공조를 강화하지만 그런 큰 틀 안에서도 개별적인 정책에서는 자국들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조금 더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북한과는 일단 북한의 도발이 저렇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억제와 방어에 일단 초점을 맞추는 게 맞고요. 언젠가는 대화의 기회도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협의체에 우리가 적극적인 일원으로서 참여하지만 또 우리 국익과 관련돼서 개별 국가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외교적인 부분은 또 우리가 국익을 좀 챙겨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변수 속으로 우리 국가도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부수적인 얘기인데 지난번에 5월달에 히로시마에서 삼국 정상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고 다음번은 한국이 되겠네요. 윤 대통령도 그걸 얘기를 했고.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에는 한국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한미 협의체를 그리고 이제 이 협의체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이제 한중일 한일중 3자 협의체도 있잖아요. 예. 지금은 가동이 안 되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 협의체를 사실 각 나라가 어떤 사무국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니까 방금 앵커님께서 질문하셨듯이 히로시마에서 만든 건 사실은 잠깐 만났죠. 예. 단독적인 그런 회담은 아니지만 그러나 히로시마에서 한번 만났고 미국에 가서 만났으니까 다음 이 회담은 서울에서 하는 것도 좀 좋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개인 간의 관계도 그렇고 나라와의 관계도 있었고 그렇고 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장 기초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양 정상을 초청을 해서 격이 없는 대화를 7시간 동안 타이를 풀고 노타이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굉장히 신뢰가 두터워지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지금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4번이나 지금 만났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일 관계 사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지만 뭐 컵에 물이 얼만큼 찼느냐, 일본이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 이번 기시다 총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노력을 보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일본의 노력을 볼 수 있게끔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중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중국이 최근에 유코를 풀었어요. 단체 관광을 풀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미국과 합력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또 나름대로 견제하면서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완전히 한쪽으로 이익이 되고 한쪽으로 뭐 이 불이익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원칙에 입각한,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국제법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원칙에 입각하되 정말 사안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는 이런 접근이 사실은 이 캠프 데이비드 이번에 합의한 것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직 이제 공식 입장은 안 나왔는데 당연히 북한한테는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본인들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군사 외교적인 경제적인 압박이 더 강하게 작용할 거라고 본인들은 아마 판단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도 뭔가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ICBM을 다시 뭐 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더 강한 군사적 도발을 해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뭐 가장 강력한 도발이라고 하면은 7번째로 핵실험을 감행하는 것인데 과연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얻는 실질적인 이득이 무엇일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조차도 7차 핵실험은 저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북한의 이 핵 도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런 한미일 협력 공조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이 전략 자산을 영내로 전개하고 더 자주 전개하고 더 많이 전개하는데 어떤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미 벌써 한미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벌써 몇 번 경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핵실험을 감행할 것인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하지만 북한이 뭔가는 할 거예요. 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다음에 21일부터는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이 있습니다. 예. 즈음에서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할 텐데 이제 뭐 메뉴가 거의 다 떨어져 가지고 말씀하신 ICBM 미사일 뭐 실험 정도가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